안녕, EBS 최적입니다. 자, 안녕 이 얘기도 37번째를 맞이했고요. 수능 개념 마지막 강의까지 잘 오셨습니다.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 많은데 일단 남겨져 있는 그 내용들 다 정리하고 뒤에서 좀 소감, 소회를 밝히도록 하죠. 더욱 힘내주시길 기대하면서 이번 강 시작을 여는 글입니다. 어떤 강의든지 매 강의 마지막엔 꼭 이 문장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승리자들은 그들의 성취를 자신의 목표와 비교하며 패배자들은 그들의 성취를 다른 사람의 성취와 비교한다. 여러분, 수능 개념 완강 목표를 얼마 정도로 잡고 시작하셨습니까? 어떤 친구들은 처음에는 2주 안에 끝내겠다. 37강을 2주 안에 끝낼 수 있을까요? 끝내라면 끝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복습도 하고 또 문제도 풀고 하면서 정리해 나간다면 2주는 아주 부족한 시간이 될 것이고, 어떤 친구들은 괜찮다, 석 달 정도 쭉 놓고 개념 강의를 완강해 보겠다. 자기의 목표와 비교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를 들어 학교 다니는 친구들, 재학생 친구들은 우리 반에 법과 정치 하는 친구들이 한 10명 있다. 그러면 왜 내가 제일 늦었지? 이것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랑 경쟁해야 될 저 친구는 벌써 완강하고 기출만 문제까지 풀었다는데 나는 왜 이제 와서 그럴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처음에 세워놨던 그 목표를 얼마만큼 제대로 확실하게 달성했는지, 그걸 먼저 따지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을 여는 글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상대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한없이 자기가 초라해 보이거나 뭔가 크게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계속해서 만점과 1등급까지 갈 수 있는 목표, 절대적인 학습량 세워놓고 그걸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달성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도 그래요. 선생님도. 이번 강 생각 열기는요, 아직 다 끝난 건 아닙니다만 초심을 떠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첫 마음입니다. 첫 마음. 처음에 법과 정치 선택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오리엔테이션 보고 이거다, 해보겠다 했던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요. 아니면 3학년 친구들은 2학년 때 이미 선생님과 함께 학교 시험 대비를 하면서 법과 정치의 그 본질적인 맛을 본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다시 도전하는 친구들은 법과 정치 성적은 괜찮았으나 다른 것 때문에 다시 도전한다, 이런 이유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법과 정치에서 좀 다소 안타까운 성적 때문에 이번엔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수능 개념 클릭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가 됐든 간에 첫 마음을 떠올려 주시고요. 이 수능 개념으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코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만점과 1등급을 계속 도와드린다는 선생님조차도 그 첫 마음을 떠올리면서 강의에 나가겠습니다. 첫 마음. 듣기만 해도 설레는 37강을 완강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선생님이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고 대견스럽습니다. 이번 강 할 이야기는요, 국제 분쟁의 해결인데 여기서 크게 필기할 것도 별로 없고요. 왜냐, 그 전에 국제사법재판소 배웠죠. 그리고 국제법도 전 강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강에 아예 좀 더 이 주제에 맞는 문제를 통해서 혹은 읽기 자료를 통해서 몇 가지만 연습하고 끝내도 되고요. 자, 남아있는 후반부의 시간은 못다한 이야기. 어떤 얘기를 다 하지 못하셨을까 궁금하죠? 거기에 대한 정리를 최종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요. 이미 다 출제 포인트는 다 끝났고, 이번 강에선 복습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죠. 강의는 이렇게 할게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그래도 2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72쪽과 173쪽인데 다 판서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먼저 국제분쟁의 해결, 이 주제에서 먼저 국제분쟁이라는 것이 왜 발생하는가, 일단 의미는 읽고만 가겠습니다. 국제사회 행위 주체 간 이해관계라는 것은 누군가한테는 이익, 누군가에겐 손해가 되는 그런 관련성, 이해관계, 그리고 관념적 요인의 대립으로 발생한 다툼이다. 관념적 요인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겠죠. 신념이라든지 아니면 이데올로기. 그 국가가 생각하는
이념, 추구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다른 나라랑 부딪힐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해관계, 영토 분쟁이다, 자원 분쟁이다,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해관계는 영토, 자원 분쟁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뒤에 있는 관념적 요인이라고 하는 건 이럴 수 있어요. 종교라든지 아니면 뭐 이념이라든지 아니면 뭐 민족끼리의 대립이라든지 이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미를 다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왜 발생하는지 종류를 좀 보시면, 이 종류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발생 원인 되겠죠. 자, 종류에는 우리 교재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무역, 자원 분쟁. 무역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요. 자원에 대한 직접적인 다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민족, 뭐 종교, 영토 분쟁, 영토 분쟁이 자원 분쟁과 직결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등등의 종류가 있다. 국제 분쟁. 이걸 이제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정리할 건데, 자, 하나는 생소한 게 나올 거고 하나는 다 들어봤던 게 나올 겁니다. 해결 방식에 크게 보자면 외교적 방식의 해결이 있고요. 두 번째가 법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밑에 걸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위에 거, 일단 외교가 무슨 말인지를 살짝만 좀 보여드릴게요. 과거에 교육과정 개정되기 전에는 외교에 관련된 걸 설명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선지의 하나 정도를 차지하기도 했었는데, 자, 그 정도 풀 수 있는 아이디어까지는 이번 강에서 다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외교. 대학교에 가보면 학과 이름에도 정치 외교학과가 있고, 혹은 뭐 외교학과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 중에도 외교관이라는 게 있고, 국가가 각종 정책을 마련할 때 외교정책이란 말을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는데, 선생님은 외교라는 말 설명할 때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교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사교. 선생님, 전 사교성이 좋아요. 그걸 자기가 얘기해요. 사교성이 좋다고. 선생님, 저는 사교력이 좀 있어요. 그때 말하는 사교. 개인들끼리 사람들을 사귀는 걸 사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외교라고 하는 건 국가 단위로 한 번만 확장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누구랑 친하게 지낼까? 누구랑은 좀 대립각을 세울 것인가? 누구에게는 정확하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 누구에게는 다소 대한민국이 손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가? 우리가 뭐 우방의 관계다, 친구의 관계다, 혹은 이쪽은 적의 관계다 라는 걸 과거에 좀 나누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냉전기에는 이런 적과 친구에 대한 구분이 아주 뚜렷했었던 경험을 우린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외교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있는 법적 방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 그 전에 배웠던 것처럼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을 의뢰해 본다든지, 어떤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걸 청구한다든지, 이런 걸 법적 방식이라고 부르는 데 반해서, 자, 외교적 방식 정리합니다. 분쟁 당사자끼리 자율적으로 해결 원칙이나 절차에 합의하고 협상을 한다. 협상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래요. 개인끼리의 분쟁 해결 중에 굳이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냐? 그게 바로 법적 방식에 따른 해결이라고 한다면 아니다. 뭐 협상이라는 게 있을 수 있지 않냐? 협상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 면에서 존재하니까 이걸 외교적 방식이라고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로, 어떤 타협을 통해서, 뭔가 협상을 통해서 방법 마련하는 걸 외교적 방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 다소 그 심화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건 왜 말씀드리는 거냐면, 직접적으로 한 문제를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제 정치의 흐름과 비교해서 선지 하나 두 개 정도는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세요. 우리나라의 외교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은 일단은 1948년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자, 그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탄생했다라고 봐도 좋겠는데, 48년 이후의 모습, 뭐 50년대, 60년대 쭉 정리를 나간다면 10년 단위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90년대 뭐 이후 이렇게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은 어떻게 다른 나라들과 사귀어 나가는가, 이건 국제정치의 흐름과 절대 무관하지 않잖아요. 1950년대는 냉전기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도 그전에는 자유진영이었으니까 미국과 친하고 공산권에 반대하는 외교 전략을
취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왜냐 그 당시에는 이념 간의 대립이었고 양극, 냉전기였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미국과 협력체 그리고 소련과 협력체 이렇게 군사동맹을 기준으로 해서 세력 균형 전략을 취해 나갔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친미 반공 외교. 그리고 60년대부터는 비동맹 국가들과도 외교를 맺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제3세계 비동맹 국가들이 세력화하면서 목소리를 쭉 내기 시작했었거든요. 자, 그 다음 70년대는 이게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1973년에 6.23 선언을 발표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당시인데 자, 이건 어떤 의미를 담냐면 공산권 국가에 문호를 개방하겠다라고 선언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전까지는 미국과 친하고 공산권에 반대한다. 이런 전략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공산권 국가지만 일단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지 않고 문호를 개방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선언을 통해서 분위기를 다소 전환시켰다. 왜? 1970년대 정도를 우린 대탕티의 시대라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80년대 후반 가면 아예 북방 외교를 천명하는 경험이 있거든요. 북방 외교. 심지어 이 북방 외교는 위에 있는 6.23 선언보다는 더 나가서 비록 우리랑 인접한 국가, 예를 들어 뭐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소련이라든지 이런 나라들과도 외교를 맺을 수 있다는 걸 북방 외교 전략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조금 닫힌 외교의 형태에서 쭉 해서 계속 외교, 친해지려고 하는 그 대상을 확장시켜 나가는 외교 전략을 채택하고 있었다. 이 정도만 들어두시면 되고, 자, 흐름 중에 90년대 이후를 탈냉전기라고 정리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흐름과 발맞추어서 이념을 먼저 따지지 않고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과정, 아니면 더 나가서 세계화, 개방화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특히나 그때부터 1995년에 WTO 세계무역기구가 만들어진 이후의 모습을 한 번만 쭉 생각해 보세요. 가면 갈수록 국제화, 개방화 시대가 오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환경 그리고 뭐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각각의 노력에 우리 대한민국도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이 정도의 흐름으로 외교 전략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때 용어 정리할 거 한 딱 두 가지만 해볼게요. 공식적 외교가 있고 비공식적 외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외교관이라는 공식적인 외교의 권한 가진 자들이 외교 전략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외교관들도 하는 역할이 크겠지만 문화 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유명한 세계적 명성을 떨치는 가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스포츠 스타가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때 공식적인 외교에서 정상 외교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상 외교는 서밋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상, 대통령 뭐 그리고 예를 들어 뭐 호주 총리가 있다 아니면 미국의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각국 정상들끼리 만나서 외교를 단판 짓는 경우도 있고 협상하는 경우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총력 외교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제 가동할 수 있는 외교의 시스템이 공식적인 외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문화 사절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차원에서 외교 전략도 마련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스포츠 스타들도 목소리를 낼 때 대한민국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총동원한다. 총력 외교라고 부르게 됩니다. 뭐 크게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가끔씩 문제 풀 때 독해력을 위해서 선지 혹은 제시문에 쓰일 수 있는 표현이니까 살짝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법적 해결이라고 하는 건 대표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재판을 제기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뭐 의의라든지 한계 쭉 한번 보세요. 국제사법재판소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었냐면 정리만 할게요. 강제적 관할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ICJ의 판결에 구속력 여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면이 나타나겠죠. 판결은 원래 따라야만 되지만 이걸 따르지 않았을 때 강제적으로 따르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집행할 수 있는 기구가 마땅치 않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까지 체크를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대안적 해결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대안적 해결 방식. 이렇게 벌려볼까요? 여기는 뭐 크게 어려운 거 아니고요. 우리 그 전에 조정과 중재에 대한 이야기 정리했었잖아요. 그래서 국제적인 분쟁에 대해서 국제 조정이라든지 국제 중재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 잠깐만 정리하시고, 선지로는 어떻게만 이제까지 출제가 됐었냐면, 갈수록 국제 분쟁의 모습이 상당히 다양해지기도 하고, 그 국제 분쟁 때문에 힘들어하는 뭐 국가들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법적인 해결 방식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의 필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 이 정도의 흐름만 가지고 쭉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벌써 정리할 겁니다. 173페이지 나와 있는 바람직한 국제관계와 우리의 역할, 이건 선생님이 적어드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쭉 한번 볼게요. 바람직한 국제관계, 주권평등의 원칙을 존중한다. 국제법과 국제연합의 역할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다음, 국제관계의 영역을 확장한다. 쭉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요. 자, 마지막은 이렇게 결론을 좀 지어볼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부르는 건 좀 부족해진 그런 시대를 살아야만 될 겁니다. 이른바 세계 시민으로서의 여러분들의 역할을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뭐 이것도 의미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만,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노력을 여러분 스스로가 기울일 줄 아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뭐 테러의 위협 별로 뭐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테러 때문에 고통받는 국가, 그런 민족, 그런 시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들도 우리와 피부색이 다르고 머리 색깔이 다르고 쓰는 언어, 문화가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와 같은 운명 공동체일 수 있다는 걸 인식하는 순간, 이제 밑에 있는 게 읽히겠죠.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용적 태도를 가지고 국제법을 존중하면서 공정한 경쟁과 협력, 이른바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세를 가질 것까지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이거로 다 됩니까? 될 거예요. 일단 읽기 자료를 통해서 몇 개를 좀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뭐 물도 하나의 중요한 자원일 수 있으니까. 사막이 많아 물이 귀한 나일강 유역 국가들은 오랫동안 물 때문에 분쟁을 벌이고 있다. 강 하류에 위치한 이집트와 수단, 수단이란 나라도 있나요? 예전에 사회계약서를 할 때 아주 어이없는 설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국가는 수단이다, 목적이다? 수단이다. 그러면서 수단이란 나라가 있다. 등장했네요. 1959년 양국이 맺은 나일강 이용 협약, 조약인가 보죠. 근거로 나일강 수자원의 대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해 왔지만, 뒤늦게 개발을 시작한 에티오피아, 우간다, 탄자니아 등 상류 인근 국가들이 이집트와 수단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물 분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탄자니아가 나일강의 상류에 위치한 빅토리아 호에서 자국으로 물을 공급하는 대규모 송수관, 와, 송유관은 들어봤는데 송수관, 그래요. 물을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관을 건설했고, 다른 나일강 상류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관계 농업을 확대하면서, 즉 물을 가져다 대고 농사를 짓는 방식이죠. 댐 건설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나일강 분쟁은 국가의 위치를 초월한 분쟁으로 확대됩니다.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을, 전 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제 하천이라고 한다면 강 상류를 사용하는 나라가 자기네 전기 발전과 더불어서 관계 농업을 위해서 물이 좀 풍부해야 되니까 여기 댐을 지었다 그러면, 이건 밑에 있는 국가들에게는 물 부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수도꼭지 단 거죠. 그래서 수도꼭지, 일단 이 물을 가둘 필요 있을 때는 잠가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밑으로 물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서 하류에 있는 지역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 이런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국제조약 체결을 시도하고 있지만 국가 간 이해관계가 달라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 이럴 때 조약 혹은 뭐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이런 얘기들은 전강에서 해드렸고,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필요가 있겠는가?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혹은 외교적인 채널을 가동해서 해결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요. 그리고 국제적인 조정과 중재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두 나라가 대립하고 있을 때 제3국이 개입을 해서 다리 놓기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갈 때, 개인들끼리 분쟁 해결할 때 하는 모습과 국가들끼리 분쟁 해결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도 일단 뼈대를 맞추는 데는 도움이 될 거예요. 국제 분쟁의 해결, 상설 중재재판소도 있습니다. 이건 뭐 필수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 외우지 마시고 교과서에 소개가 돼 있으니까. 상설 중재재판소는 국제 분쟁의 해결을 담당할 상설적인 국제재판소를 설치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이곳은 국가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각국에서 추천한 중재재판관 중 분쟁 당사국이 원하는 제3국의 사람을 재판관으로 선정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하나의 노력입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국제 분쟁과 전쟁. 프로이센의 군사학자였던 정말 그 레전드의 이름이네요. 클라우제비츠. 저서 전쟁론에서 외교는 말로 하는 전쟁이고 전쟁은 총으로 하는 외교이다. 예? 막 탁탁 맞아 떨어지죠. 외교는 말로 하는 전쟁이고 전쟁은 총으로 하는 외교이다. 전쟁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힘주어 강조했다. 반면 일본의 반핵 평화 운동가인 이 사람은 왜 인간은 전쟁을 하는가에서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인 것처럼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분쟁의 역사는 클라우제비츠 형, 뭐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의 유형이죠. 인간들이 돈과 권력을 조차 버린 거대한 사업과 다름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어떤 전쟁을 반대했던. 네. 선생님 밴드의 노래에도 전쟁 반대의 곡이 있습니다. 제목은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요? 들어보고 싶죠? 부끄럽네요. 자, 일단 이 이야기는 좀 더 이따 가도록 하고 못다한 이야기가 있어요. 못다한 이야기는 뭐냐면 정말 아주 뭐 새롭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자 일단 못다한 이야기 하기 전에 일단 문제 먼저 풀겠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풀게요. 요 문제 먼저. 자 75번을 풀고 깔끔하게 우리 일단 76번이라는 숫자를 보고 그 다음 못다한 이야기를 전개할게요. 일본 외교청서 또 독도 도발 벌써부터 제목만 읽었는데 가슴이 벌렁거려 옵니다. 정부가 항의합니다. 일본 외교청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하는 일본의 그런 문서이자 그런 어떤 그 책이 있어요. 책. 올해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외교청서는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인 어디? 국제연합의 사법기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했으나 강제적 관할권을 갖지 못하니까 우리 정부가 우린 거기에 갈 이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겠죠. 한국 정부는 거부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러한 의도는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화하는 데 있다. 즉 계속 이런 걸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목소리를 내게 만들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아무런 인식이 없던 누군가도 지금 독도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싸우는 거 아니야? 라고 인식이 되게 되면 야, 왜 싸우는 거야? 그러면서 더더욱이 야, 쭉 보니까 이거 한국 땅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근거도 있지 않나?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이므로 아예 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기 들어갈 건 국제사법재판소. 국제연합 회원국만이 사법재판소에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니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A는 재판을 시작할 수 없다. 강제적 관할권이 없다. 다음 디귿 A의 판결은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며 A가 이를 직접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 그랬죠. 이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는다는 건 판결에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판결에 따라야 되긴 하는데 따르지 않았을 때 강제적으로 따르도록 집행할 수는 없다. 리을 패소국이 A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안전보장이사회는 판결의 이행을 위해 보세요. 5글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제적 혹은 군사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우리는 국제연합 파트에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정답은 니은과 리을 4번에서 도출하시면 되고요. 76번입니다. 문제가 좋아요. 사례가 괜찮으니까. 독해력도 필요하고 독일과 덴마크, 네덜란드는 모두 북해 지역에 인접해 있는 국가들인데 이들 국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대륙붕 경계 획정에 적용 가능한
국제법의 원칙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였다. 1958년에 체결된 대륙붕 협정 등거리선 조항, 어떤 구체적인 명시적 조항이 있나 봐요. 그리고 그 대륙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뭐 많이 아시겠지만 이렇게 바다가 있고 여기가 육지가 있으면, 그러니까 육지라고 하는 것은 바다 밖으로 나온 곳을 육지라고 하는 거고, 이쪽은 이제 해저 지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해발 일정한 정도의 요런 이쪽을 이제 대륙붕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자원 분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활용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 대륙붕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자원뿐만 아니라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걸 누가 사용할 건지에 대한 국가끼리의 분쟁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조항에 따르면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유리한데 독일은 불리하다. 독일은 이에 대해 자신들이 이 조약의 당사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세요. 이건 조약인데 우린 그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당사국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다른 기준을 들어 경계를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조약이라고 하려면 체결한 당사국에게 효력 발생하는데, 일단 대륙붕 협정의 등거리선 조항, 이건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기준을 들어서 경계를 획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협약에 노출된 등거리선 원칙을 일종의 국제관습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연히 독일도 따라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자, 무슨 말이냐면 조약에만 따르면, 조약을 직접적으로 체결하지 않은 독일은 그 조약의 체결국이 아니니까 조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주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국제관습법의 일종인 등거리선 원칙, 국제관습법의 원칙인 국제관습법의 일종인 등거리선 원칙을 적용한다면 국제관습법이라는 것은 체결한다 만다의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포괄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독일도 이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결국 독일의 주장은, 야, 그 원칙은 조약이야. 그런데 그 조약을 우린 체결한 적 없어. 우린 거기에 따를 필요 없어. 라고 주장하고 있고,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야, 그건 국제관습법이야. 국제관습법이니까 체결한다 만다는 건 의미가 없고 너희도 거기에 따라야 해. 라고 주장하고 있는 대립이 있습니다. 기업, 사법재판소예요. 국가 간의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이다. 이제 뭐 그대로 맞다는 거 쉽게 알 수 있고. 니은, 독일은 니은을 국가 상호 간 또는 국가와 국제기구 간에 체결되는 문서 형식의 합의, 그래요, 이걸 조약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조약. 그러니까 우린 거기 체결한 적 없으니까 해당 사항 없어 라고 독일은 주장하고 있고. 디귿, 리을의 대표적인 사례 국제관습법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 원칙 그대로 틀렸죠. 이건 법의 일반 원칙이 되겠습니다. 국제관습법이 아니라. 디귿 틀렸고. 마지막, 야, 우리 수능 개념 마지막 문제 마지막 선택지입니다. 리을은 디귿과 달리 국제사회의 반복적인 관행이 법 규범으로 승인되어 효력을 갖는다. 맞죠? 조약은 체결 당사국을 구속하는 데 반해서 국제관습법은 반복적으로 행해져 오던 것에 법적 승인이 부여된 것이니까. 리을까지.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4번이겠죠. 됐죠? 자, 문제까지 풀어봤고 이제 못다한 이야기를 좀 더 할 건데, 선생님이 해드리고 싶은 못다한 이야기는요, 이런 거예요. 우선 먼저 전강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일원론과 이원론이 있었는데, 자, 그 전에 뭘 정리해야 되는 거냐면 국제법과 국내법에 대한 비교를 먼저 좀 해볼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그 전에 배웠던 내용 중에 몇 가지가 복습이 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맞거든요. 자, 해볼게요. 자, 먼저 국내법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면, 국내법을 누가 만듭니까? 별도의 입법기구가 존재하죠. 의회가 만들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법률이라고 한다면 국회가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국제법은 누가 입법시키느냐? 조약 한번 해보세요. 조약은 국가끼리 맺거나, 국제관습법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별도의 입법기관이 없습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국회 법률 통과시키는 것처럼 국제법을 국제연합의 총회를 열어서 200개 국가라고 한다면 200개 국가 중에 예를 들어 제적 국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국가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제법을 의결시킨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죠? 그러니까 별도의 입법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권 분립만 다뤄볼 겁니다. 행정. 국내법은 이를 집행할 중앙정부가 존재해야 하지 않아요. 중앙정부 존재하죠? 자, 그런데 국제법은 이걸 강력하게 집행할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뭐가 있다고요? 집행을 하기에 사법재판소가 갖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가 그걸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혹은 군사적 제재 조치를 결의할 수 있는 것뿐이지 무슨 국제연합이 전 지구적인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중앙정부처럼 강력한 행정권을 발동할 수가 없는 거라고 인식하시면 될 거고, 다음 사법. 그래요. 국내 정치, 국내법은요. 입법, 행정, 사법부가 따로 존재하죠. 그래서 법원이란 존재가 분명히 있고요. 이 법원의 판결을 예를 들어 어떤 한 개인이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강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국내법의 효력이 국제법보다는 더 강한 듯 보입니다. 국내 안에서는. 하지만 이쪽은 국제사법재판소가 존재하긴 하는데 이 국제사법재판소의 힘이 국내 법원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 딱 하나만 볼까요? 왜냐하면 이쪽 국내 법원은요 강제적 관할권을 가져요. 원고가 재판을 딱 신청을 하면 피고의 의사를 묻지 않고 재판을 열 수 있죠. 하지만 이쪽은 강제적 관할권이 없다는 한계에 놓이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국내 법원은 재판할 때 뭘 근거로 재판할까요? 일단 이걸 근거로 재판하겠죠. 그러니까 법원은 예를 들면 법률이라고 하는 국내법을 근거로 재판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제사법재판소는 재판을 열면서 비록 A국과 B국이 다투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A국과 B국 간의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할 때 A국 내에서만 통용되는 A국 내 국내 법률을 가져다 여기 적용하지 않겠죠. 왜? 그 A국의 국내 법률은 이 안에서만 효력을 발휘할 거니까.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는 뭘 가지고 재판을 해결한다고요? 그리고 이쪽에 국제법이 되겠죠. 조약을 체결한 거 있나? 혹은 국제관세법이 있는 건가? 법의 일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나?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만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딱 보면서 마지막에 국내법과 국제법을 정리하는 과정에 이만큼의 인식을 하는 게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에 대한 틀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되겠구나. 자, 그래서 이번 아직 못다한 이야기에서 한번 소개를 했고요. 자, 그다음 이 질문이 상당히 많아요. 단순한 질문에 대한 해결이 아니고요.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활용하는지. 여러분들 개정교육과정이잖아요. 이 개정교육과정에 정확한 명칭은 2009 개정교육과정인데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왜 시작부터 설명하지 않고 제일 마지막에 와서 하는지를 한 번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시작에서 개정교육과정 이런 게 강화되고 이런 건 약화됐어 라고만 딱 하고 하면 공부했던 친구들이 이렇게 돼요. 아, 그래? 그러면 강화된 것만 하고 약화된 건 아직 하지 말아야지. 이럴까봐 아예 전략을 어떻게 짜냐면 아예 이 얘기 하고 있지 않다가 개별적인 강의에서 이건 강화되고 이건 약화되었다 말을 하고 제일 마지막 가서 딱 종합해 주겠다. 그러면 복습도 될 거니까. 자, 해볼게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 처음에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써놨습니다. 그 중에서 강화된 거, 강화되거나 새롭게 추가된 것 살짝만 좀 볼 거고요. 그리고 다운된 거, 이쪽은 어떻게 이해한다? 빠지거나 폐지되거나 아니면 약화된 거. 폐지라고 하지 말고 삭제라는 표현을 쓰죠. 사라지거나
약화된 거 살짝만 좀 정리를 할 건데 복습도 될 겁니다. 1단원부터 쭉 갈게요. 1단원. 1단원에서는 강화된 게 뭐가 있냐? 심의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있죠. 다른 말로 뭐 숙의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 민주주의가 직접적으로 되냐 간접적으로 되냐. 됐어요? 그런 말보다 심의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뭔가 결론에 이르기 전에 뭐 합의가 도출되는 그 과정에 주목하는 그걸 심의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치의 상황, 한국 정치에 대한 분석, 여기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서 발전 방향 이런 얘기도 한 번쯤 우리 봤죠. 이런 것이 좀 강화되거나 추가된 부분이거든요. 다음 2단원에서는 뭐가 있냐면 아예 정당 정치와 나머지 이익집단 시민단체가 분리되어서 정당 정치랑 뭐 선거를 엮어서 서술하고 있는 교과서가 있다면 그만큼 정당 정치가 나름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다음 3단원에서는요. 국민의 의무가 추가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적 의무, 고전적 의무. 고전적 의무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더 나아가서 현대적 의무는 권리이자 의무.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다음 환경 보호의 의무. 이런 것이 추가가 됐고. 자, 그 다음 4단원에 잘 보세요. 4단원에 여기서 좀 보게 되면 뭐 강화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기도 하겠습니다만 일단 가족관계와 법 파트에 들어가면 친권에 대한 소개를 좀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권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 친권은 누가 행사하냐, 친권도 박탈되거나 상실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상속 파트에 가면 대습상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요 말을 통해서 몇 가지를 추가로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상속 파트에서 내용이 많아서 선생님이 좀 뒤로 뺐던 건데요. 자, 대습상속은 이런 겁니다. 잘 따라오세요. 오랜만에 등장합니다. 남자, 여자, 그리고 귀염둥이 아들, 딸, 여기에 어머니께서 계신다. 뭐 해오던 대로 하면 뭐 A, B, C, D, E라고 해볼게요. 이거 알죠, 여러분? A가 사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아들이 먼저 죽고 아버지가 나중에 죽었습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C는 A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선생님 이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아니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 아버지 재산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렇죠. C는 상속받을 수 없어요. 먼저 죽었으면. 심지어 같은 사고로 죽었을 때 누가 먼저 죽었는지를 밝혀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동시 사망의 추정이 따랐을 때 그때도 C는 상속받을 수 없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대한 답을 못합니다. 이럴 때 자, 좀 더 복잡해지는 구조죠. E, F, G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재산이 얼마 있었냐면 14억이 있었어요. 14억. 그러면 이 14억이란 돈을 D와 B만 나눠 가질 거냐? 왜? 이미 아들은 A 입장에서 아들은 사망했기 때문에 C에게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14억이란 돈을 B와 D만 갖고 갈 거냐? 라고 오해하는데 자, 대습상속의 논리는 이거예요. 대습상속은 비록 C가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지만 살아있었다면 받았을 수 있었던 돈을 대신 받을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대신 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습상속은 대신 물려받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런 구조라면 어떻게 문제 푸셔야 되느냐? 자, 14억을 1대 1.5로 일단 나누세요. 그러면 결국 C가 살아있었다면 4억을 받았을 거고요. 이쪽은 살아있으니까 4억 받겠죠. 그리고 여기 1.5배 6억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4억을 받을 C가 아버지 A보다 먼저 사망한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 4억 원은 F와 G에게 나눠지게 됩니다. 얼마만큼 나눠질까요? 4억 원을 똑같이 G가 1, F가 1.5의 비율로 나눠 가지면 됩니다. 왜?
C의 입장에서 F는 배우자니까 배우자는 나머지에 비해서 오하를 가산받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4억을 어떻게 나눠 가질까요?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4억 곱하기 2.5분의 1 됐나요? 4억 곱하기 2.5분의 1.5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여긴 1억 6천을 받게 되고 여긴 2억 4천을 받게 되면 합이 4억이고 2억 4천은 1억 6천에 1.5배가 되는 구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대습상속은 무슨 말? 미리 사망했지만 C를 대신해서 받을 처자식 대신해서 받을 사람이 있다면 비록 C가 A보다 먼저 사망했다 하더라도 A의 재산이 일부가 F와 G에게 간다는 것. 이걸 대습상속이라고 부릅니다. 정리했죠? 좋아요. 이렇게 4단원 쭉 가다가 5단원에서는 뭐가 많았냐면 막 형벌의 본질 이런 것도 배웠고요. 그리고 범죄의 종류, 유형 중에서 미수범이냐 기수범이냐 공범이냐 정범이냐 뭐 공동정범이냐 이런 것도 등장을 했었고요. 쭉 한번 나왔었죠. 6단원에서는 뭐 새롭게 등장했다기보다는 좀 강화된 게 마지막 단원이 국제분쟁의 해결 이런 것이 있는데 선생님 왜 이거 교재에 없나요? 교재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일 앞장에 보면 빠진 거, 약화된 건 뭐가 있었냐? 무조건 빠졌다고 보기는 좀 그런데 민주주의의 의미 그전까지는 상당히 분량을 가지고 서술했던 것이 좀 약화가 됐고요. 그리고 뭐 유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교과서도 있지만 좀 많이 약화가 된 듯 보입니다. 이념 이런 것도. 하지만 여기서 출제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닐 겁니다. 되는데 단원 명칭 중에 이런 것이 노골적으로 딱 나왔던 것들이 좀 빠진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뭐 2단원에서 약화된 건 다양한 정치 참여의 방법으로 이익집단, 시민단체랑 묶이다 보니까 여론, 뭐 언론 파트가 상대적으로 그전 교육과정보단 약화된 듯 보여요. 하지만 이쪽도 시험 문제 내라면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다음 3단원에서 약화된 게 뭐가 있냐? 뭐 이쪽은 뭐 굳이 찾아보기가 쉽지 않고 4단원에서 약화된 부분은 사실혼, 그 당시에도 설명해 드렸죠. 사실혼을 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조금 약화되어 보입니다. 그 다음 5단원에서 약화된 거, 뭐가 약화됐습니까? 행정법 파트인데 자 복습도 할 겸 살짝만 말씀드릴게요. 행정법이 아예 사라진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행정법 파트에서 배웠던 행정소송을 뭐랑 엮어야 된다? 그래요. 근로자 파트랑 엮어서 예를 들어 부당해고 당한 사람,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사람이 지방노동위원회 찾아갔어요.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 나온 결과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재심 신청에 누군가 또 불복을 해요. 그때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때는 행정법원을 찾아간다. 그때 그 소송의 성격은 행정소송이 된다. 이는 회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민사소송의 격인 해고 무효 확인 소송과 다른 성격이다. 그 얘기할 때 행정소송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뭐 6단원은 뭐 크게 뭐 바뀌거나 그런 건 별로 없으니까 이 정도인데 큰 변화를 다시 한번 볼게요. 새롭게 등장하거나 조금 강화된 듯 보이는 것 3단원과 4단원에서는 좀 눈에 띕니다. 5단원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띄어요. 심지어 여기서 뭐 약식명령 이런 것도 그전 교과서에 없던 내용들이 추가가 됐고 그리고 이때 또 한번 해볼까요? 부동산 파트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 이런 것도 분명히 서술하고 있는 교과서가 있다는 것. 그런데 가만 보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뭐 약식명령 이런 것도. 자, 결국 교육과정을 제대로 분석을 하고 무엇이 강화되고 무엇이 약화됐는지에 대한 인식을 하고 공부하는 거랑 그냥 어차피 뭐 선생님 설명 다 해주시니까 이거로 충분하겠지 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분석력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보시면 분명 강화되거나 추가된 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야, 내가 시험에도 안 나올 거면서 등장했겠어? 이런 마인드로 저 좀 내주세요. 그러면서 한 문제로 딱 기출문제의 빈 공백을 메우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쪽은 어느 순간 방심하는 과정에서 야, 이건 아예 안 나올 거야. 무슨 말씀하세요? 여론과 언론 아예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정치 문화라고 하는 주제도 이쪽으로 넘어갔던 것뿐이고 출제할 수는 있기 때문에 잘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인가요? 마무리. 최적의 새로 쓴 단권화 법과 정치 수능 개념 강의를 마치면서 결코 부끄럽지 않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완급 조절이라고 하는 것, 강의의 시간이 좀 다소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때 뭐하고 나중에 뭐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37이라는 이 숫자로 법과 정치의 본질적인 가장 기본적 개념을 다 담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주제도 나누고 문제도 가장 적합한 것들을 골라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귀염둥이를 벗어났을 뿐입니다. 그 다음엔 무슨 코스? 귀염둥이 다음엔 개구쟁이예요. 그리고 나서 욕심쟁이까지 가야만 되겠습니다. 완강의 뿌듯함을 마음껏 누리세요. 완강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일주일을 아예 그냥 놀아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완강한 것에 대한 분명한 본인 스스로의 보답이 있어야만 돼요. 자기에 대한 보답이 있어야만 됩니다. 선생님, 제가 저한테 보답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그게 아니라 완강 잘했어. 약속된 걸 꼭 지켰구나. 그러니까 넌 참 괜찮은 아이야. 부터 시작해서 좀 보고 싶었던 영화가 있다. 듣고 싶었던 음악이 있다. 라고 한다면 나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 마지막 37강의 완강 코드는요.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해봤던 것일 수 있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37강 완강 코드입니다. 우리 수강후기 게시판을 관리하는 여러분들의 선배, 멘토들이 있죠. 요새 보면 선생님이 좀 약간 소외되는 듯한 개념, 느낌이 드는 게 멘토랑 여러분들끼리의 소통이 아주 많아지고 원활해지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지켜보면서 흐뭇하기도 한데 뭐야, 이제 내가 필요 없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의 수강 후기 다 꼼꼼히 읽고 있어요. 수강 후기란에 와서 수능 개념 완강한 소감, 그리고 선생님의 강의에서 뭔가 좀 추가되었으면 하는 게 있다면 피드백 주셔도 좋고, 자, 그 다음 보세요. 수능 기출 특강으로 넘어가셔야만 됩니다. 선생님, 그냥 저 시간 없으니까 기출문제 저 혼자만 풀고 다 끝낼게요. 그것도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강의라고 하는 건 선생님 강의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다 알 거예요. 문제를 풀 때 단순하게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함정이고 어떤 게 이 문제의 핵심적인 것이고 출제자의 의도가 어떤지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 혼자 읽는 것보다 선생님이 읽어드릴 때 단원 통합적인 사고와 더불어서 독해력에 필요한 다른 지식들도 드리니까, 그리고 개념에 대한 복습과 다지기 역할로서 수능 기출 특강이 이번 코스부터 올해부터 신설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최적에게 배운 것이 자랑이 되도록 혼신을 다해 앞으로도 강의해 나가겠습니다. 너 법과 정치 누구한테 배웠니? 최적 선생님한테. 라는 말을 하고 뭐야? 별론데? 라는 말을 듣겠습니까? 배울 만한 곳에서 배웠구나. 라는 말을 먼저 듣겠습니까? 이걸 한번 해보셔도 좋아요. 어떤 수험생 커뮤니티에 가서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셔도 좋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고 나서 나의 선택이 괜찮았고 앞으로도 쭉 최적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나가는 것이 괜찮겠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절대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드리는 이름은 아닙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법과 정치 선생님이 되겠다는 각오로 계속 연구하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은 선생님이 아닐지 몰라도 수능 치르기 전 마지막 법과 정치 선생님은 최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과 여러분들의 기대를 결코 저버리지 않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됐습니다. 제목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시험장에 들고 갈 단 한 권의 책. 그래서 제목도 새로 쓴 단권화 법과 정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나는 게 아니라 완강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써있잖아요. 축하합니다. 수능 기출 특강에서 또 만날 텐데 더 큰 세계에서 볼 수 있도록 선생님도 최선을 다해서 강의 준비하겠습니다. 건강도 체크하셔야만 됩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다음에 더 우리 웃는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수능 기출 특강 잘 다져놓고 있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았고요. 다음에 또 웃는 얼굴로 만나요. 최적이었습니다. 화이팅!